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소유의 정말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했습니다. 세상은 0.1%의 창의적인 인간과 0.9%의 통찰력 있는 인간, 그리고 99%의 잉여인간으로 구성된다.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는 몇 달 동안 집에 틀어박혀 궁중 언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선택한 독일어는 궁중이나 성안에서 쓰는 귀족의 언어가 아니라 보통 백성의 언어였습니다. 이 성경이 출판되면서 종교의 덕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사제들이 질문을 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라는 말에 순종했었는데요. 이제 누구나 직접 신의 말씀을 읽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루터가 번역한 쉬운 성경에는 면죄부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돈을 주면 죄를 사해 주노라 라고 해서 금목걸이와 보석을 바쳤었는데요. 진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면죄부가 종교의 사기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을 빼기 전에 먼저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야 합니다. 마케팅에 의해 세뇌된 편견, 그리고 의사와 약사가 모든 병을 고친다는 고정관념 말입니다. 비만을 완치한다는 것은 한번 살이 빠진 몸을 10년에서 20년, 나아가서 평생 살이 찌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뿌리치고 자연의 방법으로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제러미 러프킨이 말하는 1%의 입구에 들어선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조승우 한약사님의 완치 비만입니다.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조승우 한약사님은 책과 유튜브 등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베스트셀러 채소과일식과 완전 배출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완치 비만에서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나 하는 방법론에 앞서 읽다 보면 살이 빠지는 마음가짐을 먼저 갖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무엇을 없애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비만 완치 실제 사례들이 각 장마다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중 감량을 통해 시력이 좋아졌다는 사례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무엇보다 좋은 자극제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각자 본인만의 약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도 발견해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여러분 삶에 행운으로 다가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몸도 마음도 주변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드는 오늘의 책 내용, 이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례 1. 62세 여성 16kg 감량, 아기 피부처럼 변했다. 똑똑똑. 병원 진료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의사 선생님의 질책을 들으려니 항상 주눅이 들고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체중을 줄이셔야 당뇨와 혈압이 좋아집니다. 알죠. 근데 운동을 해도 체중이 단 1kg도 안 빠지네요. 이렇게 투덜거리며 병원 문을 나섰던 그런 일들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폐경 후 살도 찌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복약 중이었는데 어느 날 조승우 원장님의 채소과일식을 유튜브로 접하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점심만 일반식을 하고 아침과 저녁은 채소과일식을 실천했습니다. CCA 주스도 마시고 레몬수도 열심히 마셨습니다. 낮엔 한두 시간 댄스 위주로 운동을 하고
반신욕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스케줄을 만들어 실천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하루하루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감량에 성공했고 이후 5개월 동안 빠진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 8개월 차 채소 과일식을 진행 중입니다. 즐기던 술자리는 거의 끊고 가끔 모임 있을 때만 한두 잔 마시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적정 체중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양제를 포함해서 모든 약도 끊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나와 의사 선생님과 식구들 모두 놀라기도 했죠. 제가 몇 킬로그램을 감량했는지 궁금하신가요? 3개월 동안 무려 16kg을 감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요 없이 현재 8개월 동안 그 체중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3kg 추가 감량에 도전할까 생각 중입니다. 채소 과일식의 장점은 배부르게 먹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고도 더 건강해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거기에다 피부가 아기처럼 매끄럽고 밝아졌습니다. 잘 끊어지던 머리카락도 풍성해졌고 윤기도 흐릅니다. 눈도 맑아졌고 목주위 지젖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체력이 좋아지니 당연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저의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며 식구들과 주변인들이 하나둘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네라의 냉장고, 박나래의 냉장고. 페이지 그림 두 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날씬한 사람의 냉장고이고 어떤 게 살찐 사람의 냉장고인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박나래 씨의 경우 나래바를 만들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항상 북적이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에 관해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야 몸속의 지방 덩어리도 사라진다는 명제를 시네라 씨의 냉장고는 비주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음식이 10%씩 채워질 때마다 전력 사용량이 5.6%씩 증가합니다. 당신은 냉장고를 아직도 음식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하셔야 합니다.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냉장고에 살찌는 음식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왕년에 하이틴 스타였던 시네라 씨의 경우 올해 나이가 54세인데요. 인생 최고의 몸무게 56kg을 찍은 이후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가 날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을 물이 되도록 씹는 것입니다. 오래 씹으면 많이 먹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침에는 대부분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제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비록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로 된 자연 식물식이 아닌 일반식을 하더라도 물이 되도록 씹어 먹는다면 이미 소화가 완성된 채로 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오래 씹으면 음식 속의 전분이 빠르게 분해되어 당분으로 변합니다. 피 속의 당분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하고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 분비되어 과식을 막게 됩니다. 소화의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채소 과일식과 자연 식물식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소화 시간이 짧은 음식을 먹을수록 살은 빠집니다. 냉장고뿐만이 아닙니다. 시네라 씨의 경우 독서강인데도 10년 전에 나온 책들은 모두 처분했다고 말합니다. 평생 모은 수많은 트로피도 1, 2개만 남기고 모두 사진으로 찍어 추억을 영원히 저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 집의 인테리어를 아무것도 없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은 것은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쓰지 않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쓰레기로 남아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그녀가 지리산에서 30년 돌을 닦은 산신령보다 돌을 더 깨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필요와 욕구로 구분해서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단순한 욕심인지 항상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납장이 있으면 채워놓게 되고 수납장이 없으면 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서랍장을 없애고 물건을 보이는 곳에 노출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버릴까 생각하며 뒷짐지고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사는 아내의 허락을 맡은 후에 버립니다. 지리산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저는 당신에게 당장 냉장고를 없애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냉장고를 사용하는 1인입니다. 냉장고라는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속에 들어가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에는 냉장고도 대형화된 데다가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까지 있어서 심하게 말하면 음식물 보관 하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자제품 회사들이 매년 성장률을 10%씩 늘리는 동안 당신은 매년 체중을 10%씩 불렸습니다. 닭고기를 먹고 싶으면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면 됩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꺼내어 프라이팬에 구워내면 됩니다. 1분이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콜라나 가짜 주스나 맥주도 꺼내서 시원하게 곁들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사이즈만큼 베들레헴의 크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저장된 음식물의 양만큼 당신 몸에 중부지방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면 지리산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께서 추천사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만성 피로로 아침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고 혈압, 혈당, 간수치, 고지혈증 수치 등 거의 모든 건강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치질과 잦은 변비와 설사 때문에 항상 지쳐 있었고 대장 용종을 떼어냈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으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손발은 늘 뜨거웠고 땀을 많이 흘렸으며 등과 엉덩이 전체에 여드름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은데 체중 75kg에 허리둘레가 34인치를 넘어 35인치로 향해 가는 배 불뚝이었습니다. 비대해진 만큼 움직이길 싫어했고 여름철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사놓은 책 한 권을 읽고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이었습니다. 책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밤을 꼬박 새어 다 읽은 새벽녘, 책을 덮자마자 냉장고에 있던 고기, 계란, 우유, 생선, 그리고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모든 질병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육식이며 고기는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죽은 시체라는 말이 저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어느 날 남들처럼 걷던 길을 멈추고 현미채식의 삶으로 180도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그러자 단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 줄었고 석 달 만에 17kg이 빠져 고교 시절의 날렵한 몸매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냉장고 속에 각종 육류와 공장 음식을 모두 걷어내고 3달 만에 17kg의 지방까지 걷어낸 한 인간의 육성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20년 전 비만을 완치하고 요요 없이 다시는 살이 찌지 않은 한 양심 의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돈 버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지리산에 나무집을 짓고 곶감 농사를 하는 한 자연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쩔 셈인가요? 스모 선수는 어떻게 살을 찌우나?
일본의 스모는 무거울수록 유리한 경기입니다. 스모는 체급 경기가 아닙니다. 사자가 코끼리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무기가 깡패입니다. 따라서 스모 입문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살부터 찌우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이 먹고 빨리 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지 않고 대여섯 시간 연속 훈련을 받습니다. 속을 비워야 운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꽉 차면 몸이 둔해서 어찌 몸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긴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폭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긴 공복 상태가 관건이 아니라 폭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스모 선수들이 체중을 불리기 위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창고나베라는 전골 요리입니다. 생선과 닭고기와 어묵과 채소 등을 한꺼번에 때려 넣어 푹 끓인 음식입니다. 일종의 잡탕 요리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스모 선수들은 대여섯 그릇의 잡탕 요리와 무제한 흰쌀밥, 맥주와 사케를 곁들여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시간 이상 낮잠을 잡니다. 낮잠에서 일어나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후 오후 5시쯤이면 똑같은 식사를 하고 9시가 되면 곧바로 잠을 잡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곧바로 자는 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끼 폭식을 하고 곧바로 잠을 자게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고지방의 음식이 차곡차곡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몇 년 반복한 스모 선수들은 평균 150kg의 몸무게를 갖게 되는데 무려 400kg이나 나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스모 선수들은 이를 박고문이라고 부릅니다. 몸무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현역 스모 선수들의 3분의 2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환자들입니다. 현재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5세인데요. 일본 이치모리 교수의 논문 스모 선수의 체격과 수명에 따르면 스모 선수의 평균 체중인 150kg이 넘는 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50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돈과 명예를 줬다가 비명 행사하는 셈입니다. 비만과 수명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제가 요약해보면 술과 고기와 흰쌀밥을 많이 먹고 곧바로 자면 살이 찌고 빨리 죽는다입니다. 제가 만일 스모 코치라면 햄과 소시지를 잡탕 전골 요리에 듬뿍 넣으면 더 빨리 살이 찐다고 비법을 전수할 것입니다. 스모 선수들이 살을 찌우는 법은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점심을 굶은 다음 늦은 저녁 입이 터져 참지 못하고 치킨 한 마리에 피자 한 판, 그리고 빵, 과자와 콜라를 폭풍 흡입하다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불도 끄지 않은 채 잠드는 우리와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어떻게 식욕을 부추기는가? 여기 한 명의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베 스카사. 첨가물 전문 회사에서 연구원 및 톱 세일즈맨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무려 300여 가지의 새로운 첨가물을 만들어냈고 회사 매출 성장에 1등 공신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 흐물흐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젓갈류에 이 화학 첨가물과 저 화학 첨가물을 섞고 버무려서 반짝이고 신선한 젓갈처럼 보이게 하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젓갈회사 사장은 브라보를 외쳤고 아베 스카사는 수당을 왕창 챙겼으며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스카사는 하루하루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쫄깃쫄깃한 면을 만들지 못해 고민하는 식당 주인에게도 훈수를 두었습니다. 반죽에 글루텐 성분의 화학물질을 넣도록 했고 유화제와 인산염을 추가하면 아무리 초보자라도 쫄깃쫄깃하게 면을 만들 수 있다고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스프 또한 인공적인 가짜 스프를 개발해서 캔으로 공급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싱글벙글 크게 만족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어묵집에도 수입 냉동 어육을 권했습니다. 생선뼈를 바르는 데 들이는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입 어육의 맛이었습니다. 마른 물을 씹을 때처럼 맛이 무미건조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화학조미료와 담백, 가수분해물을 추천했고 몇 년이 이어온 장인 정신은 첨가물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만든 합성 첨가물을 듬뿍 퍼부은 미트볼을 딸이 먹는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몸에 소름이 끼쳤다고 고백합니다. 그 제품의 원료가 되는 고기들은 그냥 두면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는 쓰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다가 자기가 구워내낸 각종 첨가물을 넣어 산뜻한 완성품을 만들었기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었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니 지구 환경에도 공헌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벌한 독성물질의 구매자가 자기 가족도 해당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식품 첨가물을 팔아 돈을 벌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무기를 팔아 돈을 벌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스카사는 오랜 고민 끝에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부 고발자가 되어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연자로 나섰고 유명한 책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이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식품 첨가물이 살을 찌게 하는 또 다른 예를 소개합니다. 인공 감미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막걸리 등에 첨가하는 아스파탐, 설탕보다 200배 단맛, 껌과 사탕 등에 사용되는 아세설팜 칼륨, 설탕보다 200배 단맛, 샐러드 드레싱 등에 사용되는 스쿠랄로스, 설탕보다 600배 단맛 등이 그것들입니다. 2004년 테리 데이비슨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비만에 대한 조건 반사적인 연구라는 논문에서 두 그룹의 쥐들에게 10일 동안 단음료를 먹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의 쥐들에게는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를 제공했고 다른 한 그룹의 쥐들에게는 아스파탐 이전에 흔히 사용했던 사카린과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달콤한 초콜릿 향이 나는 간식과 보통 사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콜릿 간식은 두 그룹의 쥐들 모두 거의 똑같은 양을 먹은 반면 보통 사료의 경우에는 설탕과 사카린을 섞어서 먹였던 쥐들이 설탕 음료를 먹었던 쥐들보다 3배 더 많은 양을 먹었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한 가지만 넣은 음식에 비해서 설탕과 사카린을 함께 넣은 음식이 폭식을 유발했다는 실험입니다. 식품 첨가물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살을 찌게 하는 1급 범인입니다. 설탕이나 사카린만 넣으면 맛이 밍밍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연구원들은 이산화탄소를 넣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그러니까 탄산수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조합입니다. 탄산수란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물은 그 속에 산소가 풍부하게 녹아있지만 탄산음료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잔뜩 녹아있는 셈입니다. 인간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동물인데요. 몸에서 다 사용하고 내버리는 쓰레기를 또다시 몸속으로 잔뜩 집어넣는 셈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는 각종 탄산음료는 설탕과 사카린, 아스파탐, 이산화탄소, 각종 항료의 짬뽕 조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배가 부른데 왜 자꾸 뭐가 끊임없이 먹히지? 라고 생각되면 저는 식품 첨가물을 투하한 공장 음식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산 음식,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와 자연에서 그대로 가져온 진짜 탄수화물, 현미와 같은 통곡물과 고구마와 감자 등을 주식으로 먹는다면
당신은 절대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살을 빼는데 효소, 미네랄,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우리는 3대 영양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마치 엔진 본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항상 효소와 미네랄과 비타민을 강조하는데요. 효소와 미네랄과 비타민은 엔진 본체를 연결하는 각종 볼트와 너트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중요한 엔진의 부속품과 같습니다. 3대 영양소도 볼트와 너트가 없으면 죽은 엔진과 다름없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이 찌고 에너지가 없는 이유는 효소와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볼트와 너트가 부족해도 시동은 걸리겠지만 툴툴거리다가 자동차가 멈추게 됩니다. 완전 배출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효소와 미네랄, 비타민은 모두 산 음식에만 존재합니다. 음식에 열을 가하면 섭씨 54도부터 모두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효소의 경우 영어로 엔자임이라 불리는데요. 바로 에너지란 말과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유기물, 무기물 등 단어에 사용되는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효소는 에너지 또는 기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을 빼기 힘듭니다. 살이 빠지는 기본 이론으로 저는 독소 배출을 주장하는데요. 독소를 밖으로 빼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살이 찌고 힘이 없는 상태로는 방 청소조차 힘든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죽은 음식들을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으면 효소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소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살에서 9kg 감량, 각종 질병도 사라져. 저는 2딸을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이라는 핑계로 배달 음식과 외식을 즐겼고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삼식이에다 영양제와 커피 애호가였습니다. 각종 영양제를 서랍 가득 쌓아두었고 식사 후에는 커피를 5잔이나 마시기도 했습니다.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고 과일은 당뇨병을 유발하고 살찐다라는 무서운 말 때문에 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이어트도 여러 번 했는데 요요가 와서 살이 더 찌는 일이 반복되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년 전부터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어 열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심장이 두근거렸으며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 때 병원에서 작은 군종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재발이 염려되어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말 작은 군종의 통증이 시작되어 이제 수술해야 할 때가 왔나 하고 생각했을 때 우연히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조승우 한약사님의 커피는 독이다 라는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지 하면서 다른 영상도 찾아보았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커피와 영양제를 끊고 아침에만 채소과일식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두통 등 금단 현상이 심하게 왔지만 차를 마시면서 꾹 참았습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주먹, 당근 1개, 사과 1개, 참외 1개, 토마토 1개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어 속이 더부룩했지만 2주만 버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주 정도 지나자 자궁 통증이 줄어들고 2주가 지나자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이 가렵기도 했고 비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던 명현 반응으로 생각되어서 그냥 참으면서 유분피를 사서 차로 마셨더니 비염과 함께 각종 갱년기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7월 중순 무렵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특별한 질병 없이 몸무게 9kg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시력이 아주 좋아졌고 혈액이 깨끗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4년 1월 몸무게는 좀 더 줄었고 자궁 근종으로 인한 빈뇨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몸이 좋아지자 이제 주변에서 비결을 물어옵니다. 마침내 채소과일식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채소과일식을 한 이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잠이 듭니다. 성격도 많이 변해 짜증도 없어지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산 음식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바꾼다라는 말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미인은 장꾸러기. 낮 시간이 밤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겉으로는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은 밤 시간에 왕성한 활동을 벌입니다. 우리 몸은 전기 자동차가 그렇듯 밤에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인간의 몸은 부산하게 활동합니다. 조직을 수선하고 치유하며 기관과 세포의 연료를 재충전하고 오래된 세포들을 새로운 세포들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세포의 재생산 속도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몸의 치료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말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몸을 다시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면 움직이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잠을 자고 쉬라는 자연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이 명령을 거스르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면 그 대가는 가혹한 법입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라는 자연의 명령에 순응하면 당신은 굳이 낮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채소, 과일, 무청과 주스를 먹고 낮에 졸릴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불면증이 생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카페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신장과 요로를 통과하려면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러 잔의 커피와 초콜릿과 탄산수를 마시는 사람은 혈류 속 카페인 함량이 항상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몸은 카페인을 배출하려고 힘들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소화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배출에 쓰이면서 우리는 끙끙대며 잠자리에서 몸을 뒤척이게 됩니다. 몸에 독성이 많을수록 밤잠을 이루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산 음식은 불과 30분 만에 장을 통과합니다. 소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8시간에서 10시간 자도 찌뿌둥했던 사람이 음식을 바꾸고 5시간 만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불면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지금 즉시 산 음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잔여감이 1도 남지 않는 배변과 아침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심하게 낭비되고 모든 신체 활동이 현격히 약화됩니다. 소화와 배출에 장애가 생기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피로가 쌓이고 결국은 뚱뚱한 병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영국의 버밍햄 대학 등이 연구해서 유로사이언스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잠이 부족하게 되면 식욕이 증가하는데 자연식보다는 정크푸드에 더 끌리게 돼서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에서 33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 32명을 모집해서 시험을 해보았는데요. 참가자들 모두에게 똑같은 저녁 메뉴를 먹게 하고 A그룹은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게 했고 B그룹은 연구실에 남아서 밤을 새워 영화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제공된 저녁 식사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그룹 모두 공복감과 허기의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B그룹 참가자들은 잠을 푹 잔 A그룹 참가자들에 비해 자신들이 받은 돈으로 훨씬 많은 양의 정크푸드를 사는데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B그룹의 참가자들은 식욕을 조절하는 식욕 호르몬
또는 배고픔 호르몬이라 부르는 그렐린의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 공복감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식욕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빵과 라면이나 햄버거와 같은 정권푸드에 몸과 마음이 쏠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수면 시간이 적으면 살이 안 찔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우리의 전통의학에서는 약보 불여식보, 식보 불여수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만 못하고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은 잠으로 치료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장사꾼이 매스컴에서 어려운 용어로 떠들어도 결국 몸과 자연의 원리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잠을 푹 자지 않고서는 살을 빼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날씬하다고 생각하면 더 날씬해지는 이유.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고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각각의 세포는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와 같아서 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날씬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세포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날씬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날씬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당신은 절대 지방 가득한 육류나 공장 음식을 피하게 됩니다. 간이 부었다라는 말은 어림톡도 없는 무모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라는 말은 마음의 평정을 잃고 실실 웃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쓸개가 빠졌다라는 말은 줏대 없이 휩쓸리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염통에 털이 났다라는 말은 염치 없이 뻔뻔스러운 사람에게 쓰는 말이고, 비위가 상한다라는 말은 마음에 거슬리고 안 입고 올 때 쓰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정신상태, 뇌의 메시지에 따라 몸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장하겠네인데요. 너무 놀라서 장이 뒤집힌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면 세포들도 에라 모르겠다 라며 24시간 아무거나 묻게 되고 뚱뚱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날씬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포에게 날씬해지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일매일 거울을 바라보며 날씬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 번에 통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한 걸음씩 천천히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속 잡동사니 청소. 오랫동안 일을 해온 서양 장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요즘 시체들은 그다지 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살면서 이미 엄청난 양의 방부제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죽은 후에 부패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옛날에 비해 훨씬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각종 화학 첨가물 범벅인 잡동사니 공장 음식을 먹은 결과입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은 식도에서 시작해서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이어지는데 무려 10m, 건물 3층 높이에 달합니다. 장의 지름이 작은 것을 소장이라 부르고 지름이 큰 것을 대장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독성 가득한 잡동사니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독소에 저항하면서 소화액을 비롯한 각종 점액을 분비합니다. 독소가 적으면 몸이 스스로 땀과 대변과 호흡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많은 잡동사니 음식이 뱃속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소장과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에 쓰레기가 넘치는데 지방 속이라도 저장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독소가 혈관과 뇌 속으로 파고들면 사망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쓰레기가 들어오면 용량을 초과하는데 이제 새로운 지방을 먹어서라도 이를 저장하려고 몸이 반응합니다. 내장지방, 바로 뱃살의 원인입니다. 위장과 소장과 대장 등
장 밖에 쌓이는 지방을 내장지방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내장지방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장 안쪽의 지방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소장은 지름이 약 3cm이고 대장의 지름은 약 5에서 8cm인데요. 베들레헴의 지름이 넓은 배불뚝이의 경우 대장의 지름이 25cm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장의 지름이 넓어도 배설물이 통과하는 통로는 겨우 연필 하나가 지나갈 정도로 좁은 경우가 흔합니다. 쓰레기가 장의 안과 밖에 지방의 형태로 쌓이는데 계속해서 쓰레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바로 고도비만입니다. 저도 가끔 고도비만인 분들에게 단식을 권하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에 체중 줄이기를 원하신다면 물만 먹는 완전 단식 대신에 무첨가 주스만 허용하는 주스 단식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주스 단식과 함께 100% 과일만 먹는 과일 단식을 하게 되면 생명에 필요한 효소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반면 소화 에너지를 배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어 단기간의 다이어트로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빨리 빠진 살은 빨리 다시 찐다는 점을 명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고도비만자라면 집안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한답시고 소중한 장식장과 도자기를 깨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채소와 과일과 무첨가 주스로 6개월 1년 계획으로 실천하십시오. 몸속에 잡동사니 음식을 더 이상 들여놓지 마시고 몸속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독소와 지방을 배출하십시오. 한 달에 1kg씩만 빠져도 1년이면 12kg입니다. 몸의 변화를 서서히 느끼면서 10년 넘게 다시는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비만과 당뇨의 1등 공신은 햄과 소시지. 최근 국제학술지 영양저널 최신호에 한국 연구팀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고려대 오하나 교수 연구팀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40에서 69세 7,430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와 비만과 질병에 대한 장기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결과 뚜렷한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초가공식품인 햄, 소시지, 아이스크림, 라면 등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컸는데요. 특히 햄, 소시지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가공식품이란 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의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고 가공과 변형을 가장 많이 한 식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첨가물은 바로 아질산염입니다. 부패한 육류를 분홍빛 색깔로 만들고 퀴퀴한 육류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첨가물은 보건복지부가 자살 유발 물질에다 발암 물질로 경고한 첨가물입니다. 그냥 공장 음식, 그냥 가공식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합성 화학물질 범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 독약 다음에 가공육이라고 주장합니다. 가공육에는 너무도 많은 화학물질이 첨가되는데요. 색깔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발색제 아세트산 나트륨과 고기를 오래 보존하게 하는 보존제로 아질산염 등이 투하됩니다. 아질산염은 살충제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햄과 소시지는 그야말로 독성 물질의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 인간이 필요 이상으로 살이 찌는 이유는 독성 노폐물 때문입니다. 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안전한 지방, 배와 턱과 허벅지 등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독성 노폐물이 지방에 축적되면 함량 초과가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늘어나면 이제 수분이라는 친구를 불러 또 저장합니다. 그것이 출렁출렁 물살입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와 현미밥과 나물을 주식으로 하면서 뚱보가 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산 음식은 어떻게 살을 빼는가? 야생동물들은 모두 살아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뇌에는 뽕잎이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뽕잎이 조금만 시들어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모사피엔스가 상한 과일이나 상한 채소를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동물원에 갇혀 사육되는 사자는 죽은 고기를 받아먹기 때문에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토끼를 산채로 던져주지 않으면 마침내 죽는다고 동물원 사육사는 고백합니다. 죽은 고기는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고기가 변질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생선입니다. 우리가 생선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물고기 시체가 변질된 냄새입니다. 우리가 하루회를 먹을 때 비린내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생선 근육 속 삼투압을 조절하는 산화 트리메틸아민이 생선이 죽으면서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분해될 때 트리메틸아민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선이 썩어가면서 나는 냄새가 비린내입니다. 닭들 역시 현미를 좋아합니다. 몹시 굶주린 상태가 아니면 백미를 먹지 않습니다. 백미 역시 가공된 공장 음식입니다. 완전체 흗살 현미가 공장에 들어가 강제로 껍질을 벗겼기 때문입니다. 백미만 계속해서 먹는 닭들은 일찍 죽게 됩니다. 이것을 닭의 백미각기증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백미만 먹이면 닭은 마비증을 일으켜 날개축지가 빠지기도 합니다. 비둘기가 뜰에 내려앉을 때 백미와 현미를 섞어서 뿌려 놓으면 현미만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날아가지만 배가 부르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백미를 먹습니다. 도시의 비둘기들은 모두 공장 음식을 먹습니다. 과자도 먹고 빵도 먹습니다. 도시 비둘기들은 잘 날지 못합니다. 살도 많이 쪘고 몸 상태도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궁금하시다면 산에 가셔서 산 비둘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털 색깔도 선명할 뿐더러 모두 날씬하고 구구구 소리도 우렁차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하나요? 저는 가능하면 아침을 먹지 않아도 좋고 굳이 먹는다면 산 음식,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인 배출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몸속의 각종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입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시기에 음식이 들어오면 독소 배출에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할수록 소화 호르몬인 모틸린이 분비되어 장의 연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의학자 수울리에는 식사하지 않는 것과 소변 속의 독소 배출량을 연구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식을 자주 흡수할수록 배설을 방해한다는 저의 주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수울리에는 소변 속의 독소량을 체크했는데 아침과 저녁 두 끼만 먹을 경우 66%의 독소가 배출되었고 하루 세 끼를 다 먹을 경우 75%의 독소가 배출되었으며 아침을 거르고 두 끼를 먹으면 100%, 일일 일식을 할 경우 가장 많은 127%의 독소가 배출되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배출 주기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배출을 돕는 음식인 산 음식을 먹는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가 완성되고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완성됩니다. 이 음식들은 배출을 가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산 음식을 먹는 것이 1등이고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2등이라면 아침에 무거운 일반식을 하는 것이 꼴찌라는 말입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산 음식을 먹는 것은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음식에 청소 음식이 들어가 봐야 발효만 일어나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아침 식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양 흡수에 대해서만 다룰 뿐 배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합니다. 살을 빼는 일에서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독소를 배출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살의 구, 현재 45kg 유지, 내 인생에 요요는 다시 없다. 3번의 출산을 경험하며 80kg까지 체중이 불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80kg에서 44kg까지 체중 감량을 했으나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살은 빠졌지만 건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나타나는 온갖 수치가 제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소 소식과 하루 3시간의 많은 운동량으로 어렵게 지켜오던 체중은 잦은 폭식으로 다시 52kg까지 늘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먹고 운동하며 평생 살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면 고스란히 폭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이어트와 폭식 생활이 반복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던 중 우연히 조승우 원장님의 채소과일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은 빠진다라는 말도 어찌 보면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채소와 과일과 무청과 주스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저절로 살이 빠지고 건강까지 회복시켜준다는 조승우 원장님의 말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함이 없이 실천에 옮겼습니다. 중간중간 시행착오도 있었고 일반 음식에 대한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7대3의 법칙이 위로와 안정감을 되찾아 주었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실천한 지 어느덧 450여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드디어 폭식을 극복했습니다. 채소 과일식이 일상이 되었고 운동도 강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걷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체중계에 오르지 않습니다. 내 몸에 확신이 들었고 체중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역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고 체중도 45에서 47kg 정도 오가며 유지 중입니다. 저는 채소과일식을 통해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 동물인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이어트와 요요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도 체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요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처럼 돌고 돌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채소과일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만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책 내용이 좋고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은 산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승우 한약사님은 혼자 산책하듯 걸으시면서 나의 비만과 질병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집 근처 산책길에 나가보면 맨발 걷기를 위한 길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길을 고르기 위해서 빗자루질을 하고 계신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연세 지긋하신 아버님께서 맨발로 힘차게 빗자루로 길을 쓸고 계셨고 바로 뒤에서 따님 되시는 분이 조용히 서서 지켜보며 뒤따르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적당한 날씨와 눈을 즐겁게 하는 꽃과 나무들, 걷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맞닿은 맨발 걷기도 좋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그냥 걷기를 통해
자연의 향기를 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남겨진 여백에는 자연스레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